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한 여성분께서 이제 서울 내에서 자취를 하기 위해서 원룸을 알아보고 계셨는데요. 서울이다 보니까 이제 지상층은 굉장히 좁은데 비싸고, 한참 동안 이제 본인의 경제력을 스스로 고민한 결과 리모델링을 끝마친 한 건물에 반지하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 여성분이 입주한 건물의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건물로 들어가는 정면 입구를 기준으로 좌측에는 주차장이 있고, 우측으로는 에어컨 실외기라든지 이제 쓰레기 같은 거 버리는 그런 담장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집이 반지하이긴 했는데 건물 정면이랑 우측으로 창문이 2개나 뚫려 있기도 했고, 건물 내부와 외부에 모두 CCTV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여성분께서는 여자 혼자 살기에도 나쁘지 않겠구나 하고 입주를 결정하신 건데요. 보통 원룸에 입주를 하거나 혼자 살기 시작하면 다들 자기 방 되게 이쁘게 꾸미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분께서도 반지하라는 느낌을 지우기 위해서 이케아 같은 가구점에서 이쁜 가구도 사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고, 집 안을 셀프 인테리어 한다는 기분으로 굉장히 이쁘게 집을 잘 꾸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이 입주를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하는데요. 우선 화장대에 세워놨던 화장품 같은 것들이 저절로 쓰러져 있다든지, 분명히 가지런하게 정리해놨던 이부자리가 흐트러져 있다든지, 꼭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집을 장시간 동안 비웠다가 돌아왔을 때는 그렇게 집안 어딘가에 뭔가가 조금씩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게 보였대요. 그런데 아주 처음에는 이 여성분도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거나 민감하게 반응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사실 뭐 화장품 같은 거 한두 개 쓰러져 있다고 해도 뭐 화장대가 흔들렸었나? 뭐 요 정도로 생각하지, 누가 인위적으로 쓰러뜨려 놨다고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분께서 집에서 나가기 전에 완벽하게 집안을 청소해 놓고 나갔다 들어온 다음 날도 그렇게 화장품이나 물건 같은 게 쓰러져 있다든지 이불이 흐트러져 있는 걸 보고, 아, 이게 뭔가 좀 이상하구나 하고 인지를 한 거죠. 그런데 또 막상 분실되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였습니다. 평소에는 화장품이 뭐 한두 개 정도 쓰러져 있는 정도나 아니면은 이불이 좀 흐트러져 있는 정도, 약간 신경이 쓰이는 정도였는데, 그날은 화장대 위에 있는 화장품들이 다 쓰러져 있고 이불도 굉장히 많이 흐트러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서 지진이 났을 리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성분은 내 방에 누군가 들어왔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이제 건물주분께 전화를 해가지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CCTV를 같이 확인을 하자고 했대요. 건물주분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CCTV를 열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 시간 동안 아무도 본인 집에 들어오고 나간 흔적이 없는 거예요. 찍힌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아마 이쯤에서 뭐 침대 밑에 노숙자가 살고 있던 얘기, 뭐 이런 거 상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쉽게도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계속 마저 이야기를 하자면, 하루는 이 여성분께서 그 찝찝한 기분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분께서 외출하기 전에 집안에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디지털 카메라로 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그 디지털 카메라를 숨겨놓고 외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성분께서 퇴근을 하고 와가지고 그 디지털 카메라를 확인을 했대요. 물론 디지털 카메라는 용량이나 배터리 한계 때문에 꺼져 있었고요. 모두 촬영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촬영이 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성분께서 그 영상을 스킵 하면서 누가 들어온 흔적은 없는지 이런 걸 살폈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찍힌 게 없더래요. 그리고 희한하게 그날은 집안에 쓰러진 물건 같은 거, 흐트러진 것도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마치 그 여성분을 놀리기라도 하듯이 카메라를 그렇게 설치해놓고 간 날은 흐트러지거나 쓰러진 물건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하루였습니다. 이 여성분께서 꿈을 하나 꿨는데요. 그 꿈속에서 여성분이 자기 자취방에서 그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 집 현관 그 신발장 앞에서 웬 여자가 서 있더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 여자분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살며시 미소를 짓더래요. 그렇게 미소를 짓던 여자분이 갑자기 깔깔깔깔깔깔거리면서 막 웃기 시작하더래요. 한참을 그렇게 미친 듯이 웃다가 갑자기 그 표정을 굳히면서 정색을 하더니 나가! 하고 소리를 치더랍니다. 그 순간 이 여성분께서 너무 놀래가지고 잠에서 깬 거예요. 꿈이긴 했지만 너무 생생해가지고 일어나서도 그 여운이 한참 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 꿈을 꾸고 난 뒤부터는 여성분의 생각이 조금 변했대요.
원래는 이 원룸 내부에 뭔가 이 건물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변태가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런 꿈을 꾸고 나니까 이게 진짜 귀신이나 심령 현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뭐 폴터가이스트 현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물건이 저절로 날아다닌다든지 쓰러진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이요.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뭐 없어지는 물건도 없고 본인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도 없고, 이제 이 집으로 들어와서 산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장 어디로 이사를 가기에 여력이 안 되는 것도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 여성분께서는 하루하루 그렇게 적응을 하면서 그냥 살았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제 늦은 밤에 그 여성분께서 자기 직전에 샤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원룸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여성분이 이제 머리를 막 이렇게 감고 있었대요. 그런데 뭐 머리를 감고 있으니까 내가 주변을 시야를 뭐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싸늘하게 들면서 등골에 소름이 돋더래요. 그냥 이유가 없이.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이제 머리를 마저 다 감고 이제 샴푸기를 제거하면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렇게 여성분께서 머리를 넘기면서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 그렇게 고개를 들면서 의도치 않게 시선이 화장실 창문 쪽으로 꽂혔는데요. 글쎄, 화장실 창문 밖에서 웬 사람이 얼굴을 창문에 바짝 대고 그 여성분을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물론 화장실에 설치되는 그런 창문은 반투명 창문이라서 안을 들여다볼 순 없는데 바깥에 가로등 불빛이랑 이렇게 그림자 때문에 이게 분명히 사람 얼굴이라는 걸 인지를 할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순간 놀라가지고 그 여성이 비명을 확 지르는데 그 얼굴이 확 사라지더랍니다. 그 놀란 여성분께서는 이제 방으로 나와가지고 물기만 대충 닦고 경찰서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건물주한테까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여성분은 놀라고 진정도 안 되고 화도 나는 상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좀 개운한 느낌이 동시에 좀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뭔가 자기를 괴롭히던 게 심령 같은 게 아니라 뭔가 변태 새끼의 소행이라는 생각이 확 들고 나니까 개운하더래요. 이제 CCTV를 보고 그 새끼를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경찰이랑 집주인분이랑 그렇게 대동을 해가지고 같이 CCTV를 열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CCTV 아무것도 잡힌 게 없답니다. 이 여성분은 한밤중에 미친년이 된 기분이었고 동시에 너무나 소름이 돋았대요. 당연한 게 본인이 직접 두 눈으로 본 게 있는데 그 화장실 창문 쪽으로 해가지고 마당을 비추고 있는 CCTV가 분명히 있는데 아무것도 찍힌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의 머릿속에는 변태 새끼의 소행이 아니라 확실히 이거는 귀신의 소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현장이 다 정리되고 나서 그 여성분은 찜질방에 가서 잠을 잤고요. 이 사건 이후에 도저히 그 원룸에 살 수가 없어서 집주인한테 이야기를 한 뒤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원룸 승계를 위해서 인터넷에 글도 올리고 복덕방에도 방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원룸 자체가 리모델링을 한 건물이기도 하고요. 이 여성분께서 평소에 집을 이쁘게 꾸며놓고 살다 보니까 집 보러 오는 사람들도 이제 반지하 같은 느낌을 받지 않고 굉장히 이쁜 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을 보러 온 한 여성분께서 바로 이사를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다행히도 빠르게 다음 세입자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께서는 보증금 같은 거 돌려받고 이제 도망치듯이 그 집을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은 이제 부모님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취해서 혼자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막상 이제 반값 나갈 일도 없고 부모님이 알아서 밥도 챙겨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래요.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라서 이걸 받을까 말까 하다가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다름 아니라 그 원룸에 새로 들어왔던 세입자분이었대요. 네, 여보세요? 네, 땡땡빌라 105 승계받은 사람인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무슨 일로 전화 주셨어요? 다름 아니라 제가 여쭤볼 게 하나 있거든요. 네? 어떤 거요? 혹시요, 이 집에 대해서 뭐 아시는 거 없으세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요, 여기 사실 적에 무슨 일 없으셨냐고요. 누가 죽거나 다치거나 그랬어요? 이 여성분께서는 이사를 갈 때 그 세입자 여성분한테 갑작스럽게 이제 근무지가 이동하는 바람에 이사를 가야 될 일이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세입자 여성분께서는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 동안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요. 이 여성분께서는 무슨 사연인지 다 알고 있었지만 차마 그런 일 때문에 나온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세입자분께서는 완전히 기운이 빠진 채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는데 그 세입자의 한숨 때문에 너무나도 미안했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외할머니께서 굉장히 시골, 외딴 시골에 사셨거든요. 그 할머니가 외진 시골 마을 사실 때 풍경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 저희 할머니 집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넓은 마당이 있고 왼쪽 한편으로는 외양간이 있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닭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손주가 온다고 하면은 거기 뭐 닭장에서 계란도 삶아주시고 닭도 잡아서 삶아먹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께 이런 배경을 심어드리고 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건의 그 시골 마을은 뭐 딱히 묘사하기에 특별할 것이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골 촌락이었어요. 단지 조금 깊은 산골에 있었다는 걸 제외하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골의 모습이었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 마을 분들에게 어느 날부터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마을 주민분들 집 마당에는 대부분 이렇게 닭장이 하나씩 있었어요. 뭐 적게 기르시는 분들은 5~6마리부터 많이 기르시는 분들은 뭐 10마리 이상까지 그렇게 각 집집마다 닭장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뭐 하루 이틀, 이틀 3일 뭐 이렇게 텀을 두고서 닭이 한 마리씩 사라지더래요. 그런데 보통은 뭐 오소리라든지 사기나 들고양이 같은 그런 야생동물이 닭장을 공격하면 뭔가 푸드덕거리는 소리가 밤에 난다든지 아니면 닭장 안에 깃털이 막 잔뜩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투닥투닥 거리는 과정에서 닭이나 뭐 병아리가 죽어 있다든지 그런 공격의 흔적 내지는 소리 같은 게 조금이라도 있었을 텐데 아무 흔적이 없이 닭이 스리슬쩍 사라지니까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마을 사람들이. 또 그 당시는 시대적으로 옛날이기도 했고 설령 요즘이라고 해도 시골에 누가 닭장에 CCTV를 걸겠어요. 아무튼 마을 주민들에게는 그런 고민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막 닭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마당에 개를 기르는 집들은 닭이 없어지지 않고 또 멀쩡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귀신도 아니고 들짐승들이 이제 개가 있으니까 무서워서 닭장으로 접근을 못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에휴, 어쩜 이렇게 흔적도 없이 물어가는지 참 그놈 새끼들 아주 참 영리한 놈들이구만. 이런 식으로 뭐 산짐승, 들짐승들을 원망하면서 닭장의 틈이란 틈은 다 막 보수를 했대요. 야생동물들이 침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닭장을 보수를 하고 며칠 동안 닭이 안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안심을 하려는 찰나에 또 닭이 한 마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 마을 동네 주민분 중 한 집에서 이제 닭이 또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 집 주인댁 아저씨가 완전히 단단히 화가 난 거예요. 이놈의 짐승 새끼들 꼭 잡아가지고 2번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한다고 단단히 벼르게 됩니다. 그렇게 그 마을 주민 아저씨 한 분은 밤새 어떤 짐승이 그 닭을 물어가는지 확인을 하려고 집에서 직접 보초를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마루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보초를 쓴다든지 잠을 자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짐승들은 눈치를 보느라고 접근을 안 할 거예요. 야생동물들이 굉장히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마루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방의 문을 살짝만 열고 그 방 안에서 아저씨께서 이제 닭장을 주시하면서 밤을 새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늦은 밤이 찾아옵니다. 아저씨께서는 문을 살짝 열어놓고 그 뒤로 이제 팔베개를 하고 닭장 쪽을 계속 주시를 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새벽 1시가 되고 2시가 되도록 짐승놈의 털끝 하나조차도 안 보이더래요. 그렇게 아저씨께서는 잠과의 사투를 벌이다가 잠에 들게 됩니다. 그렇게 아저씨께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닭장 안에서 푸드덕거리는 소리가 막 들려오더래요, 이제 잠결에.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아저씨가 화들짝 놀래서 깨서 이렇게 닭장 쪽을 유심히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막 깨어나서 눈을 뜨니까 앞이 살짝 침침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닭장 쪽을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야가 점점 돌아오면서 안쪽에 있는 물체를 확인하게 되는데 오소리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그 안에 있던 게 다름 아니라 사람이더래요. 닭장 안에서 사람의 형체가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이 아저씨께서는 그 도둑놈이 누구인지 확인을 하려고 닭장에서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닭장 안에서 나온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동네 한 여성분이었는데 마을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은 그냥 미친년 취급하는 그런 약간 지능 모자란 그런 분들 한 분씩 계시잖아요.
그렇게 지능이 부족한 그 여자분께서 닭 한 마리를 날개를 위로 해가지고 날개 쪽지를 잡고서 태연하게 집 밖으로 빠져나가더래요. 물론 그 모자란 여자랑 이 아저씨는 동네에서 구면이겠죠. 그리고 이 아저씨는 그 여자가 닭을 갖고 도대체 뭘 하려나 싶어가지고 조심스럽게 그 여자의 뒤를 밟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한참을 걸어가지고 도달한 곳은 다름 아니라 그 여자의 모친의 무덤이었대요. 그 아저씨가 그 무덤이 이제 그 여자의 모친의 무덤인지 어떻게 알았냐면, 그 모자란 여자가 어머니랑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모자란 딸을 어머니가 많이 보살폈겠죠? 하지만 그 여자의 어머니께서는 병환으로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동네 마을 사람들이 그 여자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다 같이 그 여자의 어머니 장례를 치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여자의 어머니 묘지가 어딘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다들. 아무튼 이 아저씨는 여자랑 거리를 충분히 두고서 이 여자가 뭘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글쎄, 그 어둠 속에서 달빛 아래로 비친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서 아저씨는 더 지켜보지 못하고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엄마, 엄마. 글쎄, 그 여자가 허공에다가 엄마를 찾으면서 그 아저씨 댁에서 가져온 그 생닭을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막 뜯어먹고 있더래요. 얼굴에 피범벅을 한 채. 그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목격한 아저씨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 여자를 말린다던가 접근할 생각은 전혀 못하고 집으로 도망을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아저씨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잠을 잘 생각도 못하고 밤잠을 설쳤대요.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았을 때 동네 주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렇게 동네 주민분들 중에 일부는 그 여자가 부모를 잃더니 완전 제대로 미쳐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제 어떤 분들은 아무리 미쳐도 그런 짓까지 하겠냐, 저건 분명히 귀신이 들린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동네에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그 소문이 동네 무당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치만 동네 분들께서 원래 그 여자분이 모자란 것도 알고 부모를 잃은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먹을 것도 좀 챙겨주고 잘 보살펴 주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당분께서도 사정 딱 한 거를 알고 돈을 안 받고 굿을 한번 진행해 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무당분께서 요구한 거는, 보통 굿을 할 때 제사상 차리듯이 막 과일이나 음식 같은 거 막 이렇게 상차림이 있잖아요. 그렇게 상차림에 필요한 것만 마을에서 지원을 해라 라고 해서 굿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을 분들께서 십시일반으로 과일 같은 거나 상차림 같은 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그 여자분 모친의 묘를 향해서 다 같이 이동을 했대요. 그런데요, 그 묘지에 도착한 순간 동네 사람들을 비롯해서 무당까지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머니의 무덤 주변으로 엄청난 양의 닭뼈들이 흩뿌려져 있더랍니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다 충격에 빠진 채로 이제 무당이 굿을 시작했고 거의 반나절 가까이 굿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굿을 마무리한 다음에 동네 분들께서 거기 있는 닭뼈도 다 치우고, 그 묘지가 돌봐주는 사람 없이 엄청나게 오래 방치가 돼 있으니까 막 잡초투성이었대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께서 이제 벌초도 해주고 소주도 한 잔 뿌려주면서 딸내미 괴롭히지 말고 우리가 잘 도와줄 테니까 이제 좋은 곳으로 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다 마을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뒤로는 닭장에서 이유 없이 닭이 사라지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귀신 이야기 이런 거 아니고요. 좀 무서운 이야기긴 한데 제가 진짜 죽을 뻔했던 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부모님한테도 비밀로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 부모님한테 했다가는 아마 등짝 스매시를 뒤지게 맞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때는 7년 전, 제가 23살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혹시 해루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낚시를 해보셨거나 주변에 낚시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해루질이란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마 생소할 거예요. 서해바다 같은 곳은 이제 밀물이랑 썰물이 있잖아요. 물이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하는 시간이 있어요. 빠지면 이제 갯벌이 되겠죠? 물이 수위가 낮아졌거나 아니면 뻘이 됐을 때 장비 챙겨가지고 내려가서 소라 아니면 개, 뭐 낙지 또는 무릉덩이 같은 데서
물 빠질 때 차마 나가지 못한 물고기 같은 걸 그냥 이제 건져오는 거 아니면 집어오는 걸 이제 해루질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좀 전문적으로 하려면 장비 같은 거 제대로 갖추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이 해루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어설프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해루질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23살 때 친구들 따라가지고 낚시를 갔다가 손맛 보고 나서 아 이거다 싶어가지고 낚시를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 낚시했을 때 잡았던 물고기로 주변에 있던 아저씨가 막 회도 떠주셔가지고 막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낚시해서 먹으면 되지 굳이 회 사 먹을 필요가 없겠네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낚시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렇게 처음 낚시를 시작할 때 낚시에 대한 걸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진짜 낚시에 대해 전혀 무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서해 바다가 밀물이랑 썰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있고 빠지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물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물대가 뭐냐면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 물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날짜마다 월마다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랑 빠지는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이 물대를 잘 보고 서해바다에 낚시를 가야지 물대를 잘 모르고 그냥 낚시를 하러 가야지 하고 갔다가 물은 하나도 없고 뻘밭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대를 잘 맞춰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인터넷에서 뭐 서해바다 낚시 포인트 막 이런 거 검색하다가 시야방조제가 괜찮다고 해가지고 한밤중에 밤낚시하고 싶어가지고 시야방조제로 떠났습니다. 근데 웬걸 그때는 물대라는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낚시를 하려고 실컷 멀리까지 갔는데 뭐 다 뻘밭인 거예요. 물이 하나도 없어. 뭐 낚싯대를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하게 이제 그 뻘밭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막 여기저기서 불빛이 두리번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에 헤드랜턴 같은 걸 하고 두리번 돌아다니길래 저게 뭔가 봤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해루질이라는 거더라고요. 뻘밭에서 그 사람들이 뭐 소라건 뭐 낙지건 아니면 뭐 물고기건 이렇게 막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부러워 보였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꼭 낚시로 물고기를 낚아야만 해산물을 먹나? 뭐 저기 뭐 낙지도 집고 소라도 집고 꽃게도 집어서 내가 직접 해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다음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루질을 하러 가보자. 저도 이런 마음을 먹고 낚시는 못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풍경만 보다가. 그리고 얼마 뒤에 제가 다시 시야방조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야방조제가 이제 아주 긴 다리에 덩그러니 이제 티라이트 휴게소라고 굉장히 작은 휴게소가 하나 있어요. 주차장이 많고 거기에 이제 차를 세워놓고 시야방조제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주차장 옆쪽으로 보면은 탑차 같은 걸로 이제 크게 천막 같은 거 해놓고 낚시용품 같은 거 해루질 용품 파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장비를 사려고 들어가서 해루질 할 건데 뭐뭐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장비를 하나씩 샀어요. 뻘에 들어가면 장화 필요하겠죠? 진흙을 팔려면 호미가 필요할 거고요. 어두우니까 헤드랜턴 필요할 거고 뭐 물가 같은 거 있으면 뭐 건져야 되니까 뜰채 같은 거 그리고 채집통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시야방조제 쪽에 뚝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시야방조제 지나가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이렇게 물이 차 있을 땐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물이 빠지면 그 뚝부터 그 갯벌까지 연결되는 그 뚝이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어요. 멀고 그때 뭐 해루질이나 낚시에 대한 거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 언덕배기로 엄청나게 이끼가 껴있어요. 그래서 정말 미끄럽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이게 미끄러워봤자 어느 정도 미끄럽겠어 생각하고 장화를 신고 있었잖아요. 또 게다가 장화를 신고 내려가려고 하다가 발을 피끄덩한 거예요. 진짜 한참을 미끄러져가지고 쭉 떨어졌어요. 진짜 그게 방파제였으면 전 진짜 죽는 거였고 방파제가 아니길래 그대로 쭉 이렇게 미끄러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입고 있던 옷 다 찢어지고 막 온몸이 상처가 난 거예요. 해루질 할 생각이 나겠어요? 막 옷 다 젖고 어떻게 또 올라는 왔어요. 미끄럽지만 어떻게 조심조심해서 올라는 왔어요. 보면 해루질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내려갈 때 되게 조심해요. 미끄러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조심성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작살이 났어요. 아씨 막 이러면서 또 차에 타야 되는데 다 막 이끼 막 진흙범벅이 됐으니까 막 짜증나가지고 해루질할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장비만 사고 엎어지고 만신창이가 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해루질을 제대로 하려고 마음먹고 갔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아예 시도조차 못하고 오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또 제대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해루질 포인트 같은 거를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시야방조제에서 더 조금만 들어가면은 이제 선제도랑 영흥도라는 섬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근처에서도 해루질을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갯벌로 진입도 좀 쉽고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혼자서 선제도라는 섬까지 또 차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선제대교라는 게 또 있어요. 선제도를 진입을 할 때 그 선제대교를 건너가지고 어디가 좋을까, 갯벌로 진입하기 좋은 데가 어디가 있을까 막 둘러보면서 상향등 켜가지고 차 운전을 하면서 막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딱 그냥 느낌이 괜찮아 보이는 데가 있어서 차를 세웠고, 또 마침 이제 물이 빠져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거 오늘 해루지 한번 제대로 해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장비를 챙겨가지고 그 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내려가 보니까 그 뻘 위에 아주 큰 꽃게 이런 게 아니라 뭐 돌개 같은 게 왔다 갔다 막 거려요, 많이. 그리고 이렇게 막 구멍 같은 것도 이렇게 송송송 있어서 이거 괜찮겠다, 느낌이 괜찮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호미질을 막 하면서 앞으로 전진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막 해산물이 그렇게 널려있고 그런 풍경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호미질 하다가 제가 이렇게 호미질을 어떻게 세게 한번 딱 했는데 낙지 같은 게 다리가 이렇게 잘려서 나온 거예요. 이게 낙지가 뭔가 있다 싶어가지고 계속 파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사람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 특징이 뭔가 재밌거나 제가 흥미를 느꼈던 거에 되게 깊게 몰입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쉽사리 뭐가 잡히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오늘은 꼭 잡는다라는 생각에 계속 땅만 보고서 이렇게 막 진흙을 파면서 막 앞으로 전진해서 막 들어갔어요. 처음에 이제 뒤도 돌아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왔는지 막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여기저기 막 들쑤시고 다녔어요. 그렇게 이제 막 한참을 해루질하면서 들어갔나? 근데 뻘 같은 데가 어떤 뻘은 좀 단단한 지형 같은 뻘이 있고 어떤 뻘은 굉장히 딱 되게 막 발이 늪처럼 빠지는 그런 진흙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장화를 그게 발에 꽉 맞춰서 사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약간 여유 있게 샀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거슬리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은 발을 빼기도 어렵고 신발 벗겨지려고 그러고 빠진 발 제대로 하려고 막 하다 보면 더 깊게 빨려 들어가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몸이 둔해지고. 그런데 제가 되게 겁도 없이 이미 뻘 멀리까지 나갔어요. 그런데 막 이제 진흙이랑 사투를 하고 있었죠. 막 질척거리면서 움직이면 되게 둔해요. 막 발이 빠져서 못 움직이는 건 아닌데 되게 둔해지거든요, 움직임이.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막 해무가 들어오는 거예요. 해무가 엄청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무가 뭐냐면 바다에 끼는 안개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낚시를 굉장히 단순하게 시작했어요. 뭐 알고 제대로 공부하고 알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막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해루질 역시 마찬가지고 그 해무라는 거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해무라는 게 끼면요 앞이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혹시 여기 운전해가지고 대관령 고개 같은 데 넘어가 보신 분들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그 대관령 고개에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구름이랑 안개가 끼면 고속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차가 안 보일 정도로 그 안개가 끼잖아요. 거의 그런 수준으로 해무가 껴요. 정말 한 치 앞이 확인이 안 돼요. 근데 그 해무가 더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그런데 그 선제도라는 섬이 말 그대로 섬이고 밤에는 거기 민가도 엄청 어두워요. 그리고 해무가 끼면 저 멀리 있는 가로등 같은 거 그런 거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내 한 치 앞이 안 보이는데. 게다가 뻘 주변은 뭐 가로등이 뭐가 있어요? 내 서치라이트에만 의존해야 되는데 빛이 앞을 뭐 이렇게 밝게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뭐 시야적으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은 뭔지 알아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다가 밀물이랑 썰물 있잖아요. 근데 그 물 들어오는 속도가 어느 정도로 빠른지 모르시죠? 체감이 잘 안 되시죠?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물이 그렇게 빨리 들어온다는 걸. 이미 주변 시야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방향도 잘 파악이 안 되는데 땅은 질척거리면서 내 발을 막 발목을 붙잡고, 근데 물은 굉장히 빨리 들어와요. 한시라도 빨리 나가야 되는데 물이 내 발목 위로 이렇게 차오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좆됐다 이게 아니라 울지도 못하고 속으로 막 이런 거 있죠. 진짜 딱 그 기분이었어요. 이게 잘 방향 찾아야 되는 게 내가 어떻게 방향 잘 찾아서 들어왔던 방향으로 그대로 나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방향 못 찾아가지고 내가 나가겠다고 방향 잘못 잡았다가 바다 쪽으로 더 들어가면은 죽는 거예요 진짜로. 아직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 해무 때문에 제가 밟고 왔던 발의 방향도 잘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허우적거렸던 이제 움푹 패여있던 곳을 다시 밟으면서 이쪽 방향이구나라는 걸 파악하고 막 허겁지겁 나가기 시작했는데 거의 무태 도착할 때 제 허벅지까지 물이 차 있는 상태였거든요. 진짜 너무나 아찔했던 경험인데요. 근데 진짜 제가 거기서 방향을 못 찾았던가 아니면 물 들어오는 속도가 조금 더 빨랐다면은 정말 저는 거기서 익사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 더.
그 무리 없이 그냥 뻘일 때는 그 뻘 자체로도 되게 질척거리고 움직임을 제한하는데, 물이 막 종아리까지 차 있는 상태에서 그 뻘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답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 해루질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저는 해루질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로 돌아온 다음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로 그냥 딱 검색을 했어요. 선제도, 해루질, 사망 이렇게 인터넷에 딱 검색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해루질을 했던 그 지역이 해루질 하다가 실제로 사망 사례가 있었던 사고 다발 지역이었습니다. 되게 위험 지역이고 그 지역 주민들도 되게 위험하다고 주의를 하는 그런 지역이래요. 정말로 무섭고도 아찔했던 경험 중 하나입니다. 좀 제가 감 떨어지는 늙은 나이에 해루질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렇게 시도했다? 아마 저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뭐 인터넷 유튜브 같은데 무서운 이야기 썰 막 얘기하면서 죽을 뻔한 경험했던 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변에 간혹 뭐 지인들 중에 졸음운전했다가 진짜 죽을 뻔했다 뭐 이런 경험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말 죽을 뻔했던 썰이지, 그 약간의 차이로 뭐가 사고가 났다거나 뭐가 좀 잘못됐어 봐야 정말 죽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 과장으로 죽을 뻔했던 썰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깨닫는 게 크겠죠. 아무튼 제가 진짜로 죽을 뻔했던 무서운 이야기, 부모님한테도 비밀로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유달리 촉이 강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이 촉과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가장 기억에 남고 소름이 돋는 이야기 2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5살쯤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당시에 저는 소아과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랑 외출을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가려던 병원 근처에는 10차선에 큰 도로가 하나 있었고요. 어린 저는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이 초록불로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고, 엄마는 저랑 같이 길을 건너려고 손을 잡고 건너자고 이렇게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때 저는 무슨 이유인지 전혀 기억은 안 나는데 손에 들고 있던 애착 인형까지 땅에 놔버리고 엄마 손을 막 잡아 끌면서 제가 막 못 건너가겠대요. 처음엔 제가 안 건너겠다고 막 버팅기니까 엄마는 지금 초록불이니까 건너야 된다고 제 손을 막 잡아 당겼는데, 엄마 안 돼! 지금 건너면 안 돼! 하면서 막 울고불고 고래고래 소리를 꽥꽥 질렀대요. 그러면서 막 거의 들어 눕다시피 하면서 엄마한테 땡깡을 막 피웠대요. 신호등 앞에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들어 눕듯이 땡깡을 피우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절 이상하게 막 쳐다봤고, 그리고 곧 제 갈 길을 가더래요. 제가 그렇게 엄마 손을 잡고 안 가겠다고 한참을 버팅기고 있었는데, 그때 웬 아저씨가 엄마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저를 이렇게 막 흘겨보면서 신호등을 건너시더라고요. 그 무렵에 신호등의 초록불은 깜빡깜빡거리기 시작했고, 엄마도 건너기는 늦었다고 생각했는지 아이고 알았어 다음에 건너자 다음에, 이렇게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주 찢어질 듯한 굉음이 엄마 뒤쪽에서 들려왔고, 엄마가 그 순간 뒤를 돌아봤는데 아주 커다란 공사장용 덤프트럭이 여러 대가 줄지어 달리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엄마 뒤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다가 찾길을 건너는 그 아저씨가 그 덤프트럭 중 한 대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만 거예요. 당시 길을 건너고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상가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같이 막 뛰쳐나와가지고 신고도 하고 막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저도 눈앞에서 사망사고를 목격한 거잖아요. 엄마는 그 순간 너무 놀랐지만 옆에 있던 제가 그 사고를 보고 놀랐을까 더 걱정돼서 정신 차리고 이제 저를 챙기려고 하시는데,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막 울고불고 하면서 떼쓰고 길을 못 건너게 하던 제가 떨어뜨렸던 인형도 다시 주워들고 먼지까지 탁탁 털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애처럼 보이더래요. 당시 저는 어리긴 했지만 그날 있었던 일 중에 몇몇 장면들은 선명히 아직 기억을 하거든요. 차도에서 덤프 트럭들이 달려오던 장면, 그리고 엄마랑 제가 다시 길을 건너기 시작할 때 누군가가 그 시신 위로 이렇게 하얀 천을 덮어놨었거든요. 그 하얀 천 밑으로 보이던 아저씨의 2 발이 아직까지 기억에 선명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지나면서 제가 엄마한테 무어라 말을 했는데
그런데 저는 제가 엄마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굉장히 놀란 듯한 얼굴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다그쳤던 장면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이날을 회상하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아저씨의 일은 안타깝지만 제가 아니었으면 엄마도 저도 차에 치였을 걸 생각하니까 아직까지도 심장이 벌렁거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게다가 저는 어릴 때 주사 맞는 것도 안 무서워하고 병원 간다 그러면 오히려 외출하듯이 좋아했던 애래요. 그런데 그날따라서 유독 안 가겠다고 막 버팅기고 했던 게 엄마는 신기한 거죠. 확실히 넌 뭔가 느끼는 촉이 있어.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그 사건 현장을 지나면서 엄마한테 무슨 말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엄마는 아직도 제가 그때 한 말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내가 건너지 말랬는데 엄마가 나 안고 만약에 건넜잖아? 우리도 저렇게 누워 있었을걸? 그 말을 들은 엄마가 너무 놀래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다그쳤던 거고요.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야 처음 경험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든지 늦게 맛보면 무섭다고 술 먹고 늦게까지 노는 재미를 알아버린 20대 초에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하면 다음날 첫 차를 타고 집에 들어가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하루였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갔다 보니까 또 1시간, 2시간 지나면서 밤이 깊었어요. 시간은 늦었는데 차가 다니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꽤 많이 남은 상황이라서 마지막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던 친구들은 다 같이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랑 술을 자주 먹던 친구들은 다행히도 취향이 비슷해서 그런지 찜질방이나 사우나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술 먹고 나면 자주 이용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찜질도 하고 식혜도 먹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니까 이미 아침 8시가 지난 시간이었고 마침 그때 눈을 뜬 친구들도 이미 첫 차 시간 지났으니까 얼른 나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따라서 친구들이 나가자고 할 때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막 못 가게 붙들었어요. 지금? 야, 우리 좀만 더 있다 나가자. 지금 출퇴근 시간이라서 나가면 복잡하고 좀만 한산해질 때 나가자. 응? 오, 웬열? 항상 가장 먼저 나가자고 하던 게. 오구, 그렇게 헤어지기가 싫었어요? 아, 뻘소리 말고 오늘은 좀 이따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술 먹고 늦게까지 노는 건 좋아했지만 항상 집에 갈 때는 가장 먼저 가자고 하던 게 저였는데 그날따라 더 이따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같이 있던 친구들이 좀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 무리 중에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야, 얘가 이렇게 말할 땐 항상 무슨 이유가 있더라. 그냥 좀 더 이따 가자. 그렇게 저와 친구들은 찜질방에서 조금 더 뒹굴뒹굴 거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찜질방에서 나가기 전에 다 같이 씻으러 갔는데요. 평소 같았으면은 가볍게 세수라든지 샤워 정도만 간단히 하고 나오는 편이었는데요. 그날은 여유 있게 목욕까지 하면서 여유를 부렸어요. 다 씻고 나서는 물기를 닦고 옷을 입기 위해서 탈의실로 왔는데요. 옷장에 있는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까 제 핸드폰을 포함해서 제 친구들의 핸드폰까지 부재중 전화가 엄청나게 찍혀 있는 거예요. 특히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 제 핸드폰에 부재중 통화가 53통이 찍혀 있었어요. 이 중 절반 이상은 가족들한테 온 전화더라고요. 그렇게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는데 그때 마침 엄마한테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우, 너 지금 어디야? 괜찮은 거야? 경아도 같이 있어? 경아랑 왜 너랑 다 전화를 안 받아? 왜 이렇게 저희 엄마가 노발대발한 줄 아세요? 그날 오전에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저희가 집에 돌아갈 때는 그 사고 난 방향의 지하철을 타고 항상 귀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있던 찜질방은 사고가 났던 역사보다 2정거장 전인 대구역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술자리가 늦어져서 찜질방 갈 때는 엄마한테 찜질방에서 자고 간다고 그렇게 연락을 남겨놨거든요. 물론 엄마도 이 찜질방이 어딘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집에 와야 할 시간인데도 오지도 않고, 게다가 핸드폰도 옷장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전화를 안 받고 있었고, 뉴스에서는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된 속보가 나오니까 어머니는 걱정이 되셨던 거죠. 게다가 제 친구까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엄마는 저랑 친구들이 그 열차에 타고 있는 줄로만 알았던 거예요. 만약에, 아주 만약인데요, 제가 그날 친구들이 나가자고 했을 때 그냥 같이 나가서 지하철을 탔으면 저희도 그 사고를 피하지 못했겠죠? 저의 촉에 대한 해프닝은 크고 작은 해프닝이 많지만 이 사건 이후에 저와 제 주변 지인들은 저의 촉에 대해서 훨씬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자리에 저와 같이 있었던 친구들은 지금까지도 저한테 목숨을 비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아마 자율방범대라는 거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경찰서나 그런 지구대에서 경찰관 분들이 순찰 도는 거 외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봉사활동 차원으로 이제 동네 순찰 도는 걸 말해요. 밤이나 새벽에 이렇게 동네를 순찰을 도는 거를 말하는데, 저희 아버지도 제가 어릴 때 자율방범대로 동네 많이 돌아다니셨거든요. 그럼 방범대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은 이제 동네 치안 유지 같은 건데, 뭐 술 취하신 분들 잘 인계하고, 아니면 이제 골목골목 주변을 돌아다니면은 뭐 불량배라든지 아니면 좀 나쁜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좀 그런 사고들도 예방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그 자율방범대 활동 중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자율방범대 같은 거 활동할 때는 이제 아저씨들이 뭐 개인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몇 명이서 한 조가 돼서 이렇게 동네 구석구석을 돌곤 하는데요. 늦은 밤에 이제 그 방범대 조원분들 쪽으로 웬 양복 차림의 아저씨가 이렇게 다가오더래요. 그럼 딱 봐도 이제 약간 다리가 풀려있는 느낌이고 코도 약간 뻘개져 있고 술 냄새도 진하게 풍겼대요. 그런데 이제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저쪽에 어린 남자애가 자기 할머니 찾는다고 한번 가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술에는 취해 있었지만 그 아저씨가 말하는 게 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길래 어디 쪽에서 아이 보셨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 아이가 있다는 쪽을 향해가지고 이렇게 갔대요. 근데 그 주변은 아무리 돌아도 뭐 할머니 찾는 애도 없고 아니면 뭐 집에 들어갔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렇게 별탈 없이 그날의 자율방범 활동도 끝이 났고, 그 아저씨 말에 의하면 자율방범대가 뭐 맨날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월수금이라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이라든지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뭐 스케줄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저씨가 다음 자율방범 활동 스케줄이 돌아와서 그 이제 조원분들이랑 또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날도 이제 밤늦게 이제 방범 활동을 돌고 있는데, 이제 늦은 밤에 이제 귀가하는 여성이 이제 골목을 지나오고 있는데, 보통 방범대나 뭐 그런 지역 주민들이 만나면 조심히 들어가세요 뭐 이렇게 그런 예의상의 인사치레를 하는데, 그 집으로 돌아가시던 그 여성분께서 저쪽에서 웬 애가 할머니 찾고 있다고 한번 가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이 방범 활동을 돌던 조원분들도 분명히 저번에 술 취한 남성분께서도 이제 아이가 할머니 찾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게 분명히 기억이 날 테니까 아이를 찾으러 그 여성분이 일러준 방향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갔는데, 애가 있더래요. 끼켜봤자 한 6, 7살 정도쯤으로 돼 보이는 애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방범대 조원분들이 그쪽에 가서 꼬마야 거기서 뭐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애기가 우리 할머니 찾고 있는데 할머니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막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뭐 어디 간다고 하고 갔는데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모르겠는데 할머니를 찾아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애기한테 또 집이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땡땡 연립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그 방범대 아저씨들이 애한테 아저씨가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같이 가자, 집에 가면 할머니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애 손을 잡고 이렇게 집 그 연립 방향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제 애가 중간에 가다가 막 배가 고프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방범대 아저씨들도 뭐 담배 하나 필 겸, 그렇게 방범대 아저씨들도 담배 하나 피고 애한테 뭐 빵이나 우유라도 하나 사줄 겸 이렇게 같이 편의점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저씨들이 이제 편의점 문을 먼저 들어서고 애가 따라 들어오는 거 보려고 뒤를 돌았는데 애가 온데간데 없더래요. 진짜 애가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저씨들이 애 어디 갔는지 이제 주변을 두리번 이제 뒤졌는데 안 보이더래요.
그렇게 막 주변에 뒤져도 애도 보이지 않고 시간도 이미 늦었으니까 이제 방범 활동은 어떻게 여차저차 접고, 근데 그 방범대 조원분 중 하나가 그 동네에 이제 좀 수소문을 했나봐요. 해가 뜨고 나서 그 애기가 말한 연립 근처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뭐 이 동네에 뭐 한 대여섯 살짜리 어떻게 생긴 남자애가 혹시 사냐 뭐 이런 식으로 주변에 물어봤는데, 이제 동네 주민들이 뭐 이 동네 사는 애들이 한두 명이냐고 어떻게 하냐고 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나봐요. 그런데 그 방범 활동 중에 그 애기가 할머니를 찾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누구 말하는가 보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할머니랑 애기랑 누구랑 같이 사는데 이렇게 할머니랑 애랑 단둘이 사는 그런 애가 하나 있었나 봐요. 그 연립도 무슨 가나다 동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무슨 동 지하에 그 할머니랑 아이랑 단둘이 사는 그런 집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저도 어릴 때 아파트가 아니라 연립 살아가지고 기억을 하는데, 연립 살면은 그 동네 주민들이 어디에 몇 호에 누가 사는지 그런 게 다 파악이 돼요. 지금 아파트에 사는 것처럼 당장 내 위층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모를 정도로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동네 주민분한테 거기 좀 그 집 몇 호인지 좀 알려줄 수 있냐고 이러면서 같이 가요 이러면서 이렇게 연립 앞으로 갔대요. 그래서 그 동네 주민분이 그 지하 쪽 창문을 가리치면서 저쪽 집이라고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런데 이제 그 밤중에 애기가 할머니 찾다가 없어졌으니까 그 아저씨도 그 집에 들어왔는지 뭐 확인이 하고 싶었나봐요. 그래가지고 그 지하층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문을 노크를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더래, 안쪽에서. 그런데 그 지하방 문 앞에서 아주 심한 냄새는 아닌데 약간 꾸리꾸리한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이렇게 뭔가 찜찜한 마음에 문틈으로 코를 갖다 대고 냄새를 들이켰는데, 이게 그냥 뭐 음식물 썩은 냄새라든지 화장실 냄새는 좀 아닌 것 같더래요. 그래서 뭔가 이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방범대랑 연계된 이제 관할 경찰 뭐 파출소 뭐 이런 데 연락을 해서 여기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여기 좀 뭔가 이상한 것 같다고 해가지고 뭐 경찰이랑 그 연립주택의 뭐 반장 뭐 이런 분들 대동해가지고 같이 문을 땄대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할머니랑 아이가 그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대요. 사인은 자살이었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어른, 그러니까 부모 역할을 하기 어려운 이제 한 부부가 애를 낳아놓고는 이제 둘이 뒤지게 싸우고 이제 자식을 할머니한테 그냥 맡겨놓고서는 지들 각자 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애기랑 이제 단둘이 살다가 이제 그런 생활고랑 이제 노년기의 뭐 우울함 뭐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아예 완전 겨울은 아니고 약간 싸늘해지는 그런 시점이라서 시신 부패가 여름처럼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이제 그 문을 따가지고 열었을 때는 시신 부패가 막 시작하는 시점이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냄새가 막 그렇게 연립을 뒤덮었던 건 아닌데, 이제 그 방범대 아저씨의 관심 덕에 조금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요즘 베트남에서 살면서 느끼는 거는 오히려 한국보다 베트남이 정이 더 후한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가난해가지고 뭐 사소한 뭐 절도라든지 범죄 뭐 이런 건 있지만,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집 건물 전체에 누가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옆 건물 사람들도 제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있고, 제가 여기 살면서 뭐 수도가 안 나온다든지 전기가 나간다든지 뭐 할 때 다들 이제 뭐 발벗고 이제 도와주려고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전 서울 살 때 아파트 살고 자취할 때 원룸 살고 했는데, 심지어 옆집 윗집 누가 사는지 하나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관심도 없고 사람들도 관심 가지려고 하지 않았고, 요즘 인터넷이나 SNS 같은 걸로 한국의 상황을 좀 지켜보면은 많이 좀 삭막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관심 갖고 조금 더 신경 써주고 서로 배려하고 그렇게 화목하게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경남 창원 사파동에 살고 있는 올해 30살 된 남자입니다. 현재는 투잡으로 직장인 겸 포토그래퍼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투잡으로 사진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튜디오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촬영장으로 쓸 매물을 구하던 중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이랑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반지하를 구해서 현재 영업 중입니다. 그런데 이 스튜디오의 위치가 제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을 보냈던 옛날에 살던 집이랑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거의 한 2분 정도 거리?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집에서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 TV나 거리에 나가면 항상 뉴 밀레니엄 시대라고 떠들썩한 그런 2000년도였습니다. 저는 외동아들이고요. 그 당시에 저희 집이 그렇게 부유하거나 잘 사는 편은 아니었는데,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인지라 부모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려고 하셨고,
뭐 사고 싶은 게 있다고 조르면 금세 사주시곤 하셨어요. 물론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던 그 2000년도에도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지금은 컴퓨터가 생활 필수 가전이 돼서 잘 살든 못 살든 각 가정마다 한 대씩은 다 PC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PC가 있는 집은 드물었어요. 막 가정에 컴퓨터가 보급이 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의 컴퓨터는 지금 가격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가였어요. 심지어 사양도 요즘에 USB만도 못한 그런 컴퓨터가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알 리가 없었던 저는 부모님한테 컴퓨터를 사달라고 얼마나 졸랐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늦은 오후에 집에 들어왔는데요. 제 방에는 못 보던 큰 책상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바라고 바라던 컴퓨터가 놓여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큰맘 먹고 선물하는 거라면서 흐뭇하게 웃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표정이 아직도 선합니다. 당시에는 뭐 온라인 게임 이런 것도 잘 모르고 CD 게임이나 아니면 원래 컴퓨터에 깔려있던 그런 게임을 주로 했어요. 사건은 컴퓨터를 사고 얼마 안 지난 초여름에 일어났습니다. 여름방학을 시작하기 전이니까 아마 6월달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날도 제 방에 있는 컴퓨터로 열심히 게임을 하다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는 초여름이라 각 방마다 창문을 다 활짝 열고 잤거든요. 제 방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로 더위를 달래던 시기라서 창문을 열어놓아야만 좀 시원했어요. 그날이 수요일이었는지 금요일이었는지 분명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잠에 들려고 침대에 누웠을 무렵에 창밖에서 피아노 반주랑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방 밑으로 반지하가 하나 있었는데요. 마산의 한 대형 교회가 수요 예배 또는 금요 철야 예배를 하는 지부 장소로 쓰이던 곳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찬송가 소리를 배경 삼아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요? 뭔가 시끄러운 소리에 제가 자연스럽게 자다가 눈을 뜨게 됐는데요. 침대에 누워서 눈만 뜬 채로 제 방 주변을 한번 살핀 다음에 그대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을 때 제 귀에 들어오는 그 소음의 정체를 이미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무슨 상황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창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에서 제가 길거리 아래를 내려다 봤을 때는 온 동네 고양이가 다 모여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거의 10대 마리의 고양이가 울고 있었어요. 그 수많은 고양이들이 반지하 예배당 앞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그때는 지하 예배당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 많은 고양이들이 너무 신기해서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 잠깐 있다가 그 많은 고양이들이 일제히 창밖에 고개를 내밀고 있는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낱 고양이일 뿐인데 괜시리 무섭더라고요. 게다가 새벽 공기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제 주변을 덮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슬그머니 침대로 돌아와서 이불만 덮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제 방의 구석지 한 편을 봤는데 형태가 분명하진 않았는데 천장 모서리 쪽에 웬 검은 그림자 같은 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잘못 본 건가 싶어가지고 미간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잘못 본 게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이 그림자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서서히 커지면서 저한테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진짜 무서웠던 건 이게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형체가 뚜렷해지는데요. 그 검은 형체는 단발머리 형상의 여자였습니다. 그게 저한테 다가올 때 저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저건 귀신이다 하고요. 왜냐하면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그 여름밤에 그 형체가 저한테 다가오면서 엄청난 한기를 내뿜고 있었거든요. 몸이 으슬으슬할 정도로요.
그때 저는 너무 무서워서 목소리조차 안 나와서 엄마 아빠를 부를 수도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어 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불 안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눈을 질끈 감고 있었지만 이불 밖에서 그 형태가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 차가운 한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때 저를 더 무섭게 했던 것, 그리고 이 상황을 더 선명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창밖에 있던 그 고양이들의 울음소리가 그 형체가 저한테 다가오면 올수록 더 매섭게 울어댔다는 거예요. 그 여자 귀신의 형태, 시선, 그리고 차가운 한기와 고양이 울음소리, 이것들에 대한 극한의 공포 때문인지 저는 그대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기절 직전의 짧은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머리 위로 뒤집어 쓰고 있었던 얇은 여름용 이불 밖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뭉개진 발음으로 제 귓가에 대고 뭔가를 속삭이는데 그 소리를 듣다가 기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돼서 눈을 떴는데요. 제 눈앞에는 잔뜩 놀라있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당시에 잠옷이라곤 난닝구와 얇은 팬티 한 장을 걸치고 잤는데도 불구하고 온몸이 물인지 땀인지 모를 정도로 흠뻑 젖어 있었고, 제 입술은 새파랗다 못해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 주변에는 거품 자국이 있었다고 해요. 다행히도 제 정신이 금방 돌아온 거고요. 그렇게 어머니랑 같이 병원에 갔는데요. 저체온증이 있으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그럼 과연 그날 밤에 제가 본 그림자는 저의 공포심이 만들어낸 환영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고양이들이 저희 집 밑에서 울고 있었을까요? 그날을 제외한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고양이들이 그렇게 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단지 그 장면이 무서웠을 뿐이었는데요. 성인이 된 이후에 공포영화나 엑소시즘 관련된 글들을 보면 악귀들 근처에는 동물들이 모여들고 심한 악취가 난다,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그림자 귀신은 악귀였을까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안방에서 부모님과 함께 자야만 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 베트남 방에서 주말에 촬영하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스케줄이 변동되는 일이 없다면 다음 주부터는 한국에서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세요. 감사합니다.